상관모 빅데이터 모델링 41번. 다음에 덴드로그램은 6개의 관측값 A에서 F에 대해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Y는 26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어 군집을 구분할 경우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는가? 덴드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계층적 군집 분석의 결과를 트리 구조로 시각한 그래프입니다. 덴드로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이렇게 Y축과 X축이 있는데 X축은 개체들, 관측값들이겠죠. 이렇게 배치가 각각 되어 있으면 Y축에서 이제 거리 또는 이제 클수록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유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인접해서 이제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군집 형성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합쳐지는 그런 이제 단계별의 합병을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드로그램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다고 하면 이 선과 교차하는 수직선의 개수가 곧 군집의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덴드로그램인데요. 보통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Y는 26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니까 덴드로그램의 이제 수직 가지들과 교차하는 지점, 즉 이게 분할되는 영역이 현재까지 몇 개로 분할되고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지의 개수에서 지금 수직선에 교차하는 수직선의 개수 자체는 몇 개일까요? 네, 2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지점을 세워가서 교차점이 하나의 독립적인 이제 군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Y가 만약에 20 하단에 있다, 만약에 20보다 작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개체들이 하나, 둘, 셋 수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4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높은 높이로 올라가면 이제 더 너무 큰 군집을 합쳐져서 사실상 의미 있는 군집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면에 이제 더 낮은 높이로 내려가다 보면 세세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그룹의 특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께서 계층적인 군집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과 그러면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한 차이. 네. 계층적인 군집 분석은 이렇게 트리 구조인 걸로 분할을 하거나 병합해서 군집을 형성하는 이제 계층적인데, 그것이 이제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군집 분석이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트리로 눈에 보이게 분할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계층화 시킨다. 계층적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분류를 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유사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으로 개별 데이터 하나의 군집에서 시작해서 점점 병합을 하거나 전체 데이터에서 다시 군집으로 시작해서 분할을 다시 해서 내려오는 병합과 이렇게 올라가는 병합, 내려오는 분할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이면 어떤 부분인지 라는 것을 보신다고 하면 데이터를 일정한 우리가 그 K-민즈 잘 아시는 K-민즈 군집 분석과 같은 것이 우리가 비계층적으로 분할한다. 계층 구조 없이 구조로 탑다운이나 이렇게 그 버텀업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일단 그룹화한다라는 개념이면 무조건 비계층적인 군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 분석. 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2번. 다음 중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상태는?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고 그것이 이제 과거의 값이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시계열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전에 이제 있던 과거의 패턴들도 현재도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성,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정상성 또는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정상성이라는 것이 시계열 분석의 전제 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인 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기에 따른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 공분산, 네,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부분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상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차분이라는 것은 연소된 값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차분 아니면 로그 변환, 아니면 계절 패턴을 제거하든지. 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정상성을 유지하거나 보여주려고 할 때에 시계열 분석을 하기에 참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비정상성이라는 거는 이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시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이 계속 변화한다. 즉 이제 트렌드 아니면 계절성 시즈널리티, 어떤 추세나 계절성이 눈에 보인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게 특히 분산 변화나 그 시간에 따른 변화성이 베리언스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라는 걸 할 때는 이것은 비정상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이게 왜 이 비정상성은 전제 조건이 안 되냐 하면 예측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모델 해석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상태니까 계절성은 분석은 할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패턴이 달라지니 그걸 시즌으로 잡거나 주기적으로 화해서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추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주기라도 장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기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만 이 계절성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따라서 비정상성이면 우선 정상성화 시키거나 정상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또는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뒤에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적합이란 여러분들 계속 회차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핵심 용어들이나 관련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꼭 핵심 키워드 노트, 오답 노트처럼 만들으셔가지고 계속 일단 보시다 보면 눈에 들어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적합이라는 것은 기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모델이 이렇게 훈련 데이터에만 핏을 너무 하다 보면 여기에만 특화시키다 보니까 뉴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인 거죠. 이 모델이 이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적합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원인인 경우는 이 과적합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 그 복잡하다라는 개념이 뭘까? 모델이 복잡하다라는 뜻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 때, 그것이 데이터 수보다 많아질 때를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수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수보다 많아질 때, 변수 수보다 많아질 때, 그리고 훈련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충분하지 않은 학습이겠죠? 이때도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우리 보통 노이즈라는 것은 일종의 잡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잡음이란 부분이 뭔가 이게 무작위 변동성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변동에 의한 것이 이게 패턴일 수 있구나라고 달리 이제 모델이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도 과적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변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유도 특성공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피처를 실렉션 하거나 아니면 익스트랙션 하거나 정말 중요한 핵심 변수화한다는 의미가 사실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변수들을 살펴보시면 불필요한 변수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변수들도 많은 것 또한 과적합의 증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정규화, 조기 종료, 이렇게 드롭 아웃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정규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 손실 함수에 이제 일정하게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모델을 더 단순화시키고 모델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핏으로 이렇게 맞춰서 훈련 데이터의 핏에 맞춰서 모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정규화라고 하는데 이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절대값의 이제 합이나 이제 제곱의 또 절대값이 아니라 이제 제곱화해서 더한 부분을 라쏘 리치라고 합니다. 가중치 부분을 이제 0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0이 아니라 더 작게 만들어서 이제 그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L1, L2 정규화를 통해서 라쏘 리치 정규화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적한 문제를 해결을 많이들 하시는데 조기 종료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보시면 이제 밸리데이션 할 때 특정한 검증할 때의 손실이 증가하는 시점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때가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는 일단 중단시키자.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어떤 부분을 이 시점으로 보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게 얼리 스타핑의 방법이고요. 드롭 아웃은 이제 신경망의 어떤 일부분의 뉴런을 삭제함으로써의 삭제한다는 것은 이제 뉴런 삭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걸 비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비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이 특정한 뉴런을 타서 계속 특징적으로 잘 학습해 가는 것을 막겠다. 즉 특정 뉴런에 종속되지 않게 의존되지 않도록 일단 강제시키겠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렐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렐로가 나온 이유가 시그모이드 부분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적한 문제와 별개로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 나온 함수입니다. 이제 배깅과 부스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44번에 이제 대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배깅은 앙상블 학습의 배깅과 부스팅, 스태킹 모두 다 앙상블 학습의 이제 일종인데요. 왜 앙상블을 하느냐? 단독 모델보다는 여러 모델들을 합쳐서 이제 장점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앙상블 학습의 기원이었고요. 이 배깅부터 시작을 말씀드리면 배깅,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 부트스트래핑을 한 이것은 리샘플링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리샘플링. 샘플링을 했는데 또 리샘플링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걸 어그리게이션 한다는 것은 내가 집계를 하겠다. 어그리게이션은 집계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다른 모델들끼리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다 원천은 이제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 세트도 생성을 하고 이제 결과 부분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집계를 해서 보트를 시키거나 분류를 할 때요. 아니면 이제 평균을 해서 에버리지로 예측을 시키는 회계 예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호로 하는 것이 배깅인데 동시적으로 병렬화 학습을 한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부스팅이라면 이것을 반대로 이제 순차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순차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까? 그리고 이전 A, B, C 이렇게 모델이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전 모델에 이제 잘못된 데이터, 잘못 맞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가중치를 더 높입니다. 더 높여서 여기에 더 적응적인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죠.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적응적인 학습을 하는데 그게 순차적인 학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깅과 이제 부스팅인데 부스팅이 그러면 잘못된 이제 오답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편향을 줄이도록 우리가 편향 바이어스잖아요. 맞추는데 바이어스가 많으면 안 되니까 더 줄이는데 일단 중점을 두는 반면 배깅인 경우는 이제 분산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모델에 대해서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 평균화 한다는 게 평균화 한다라는 걸 그대로 분산을 감소시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오류를 보정시키고 보정하는 편향이 오류이거든요.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편향 감소를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따라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1번은 부스팅이 설명이고 부스팅이 아니라 배깅이 병렬 학습이고 배깅은 분산 감소, 부스팅은 편향 감소에 중점을 둔다 맞습니다. 부스팅은 모든 모델의 동일한 가중치가 아니라 이제 오답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적응적인 가중치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이전 모델의 오류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그 오류에 집중해서 다음 모델의 학습, 모델의 오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답안의 편향을 줄이게끔 해주는 걸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주성분 분석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성분 분석에 대한 이제 플레임이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입니다. 네. 이 PCA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의 분산, 그러니까 분포가 많이 된 게 집중화가 덜 돼 있는 게 우리가 분산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그걸 이제 산포가 많이 되어 있다. 이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것이 분산이 큰 거잖아요.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을 새로운 축, 새로운 주성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분산이 낮은 축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분산이 가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축부터가 아니라 분산이 이제 가장 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다 이제 프로젝션으로 투영을 시켜서 이 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PC1, 즉 프린시플 핵심 컴포넌트다, 1이다. 그리고 PC2, PC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게 왜 PCA라는 성격이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 PCA의 핵심적인 목표라는 것은 우리는 차원을 축소시키겠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원 축소라는 부분과도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차원 축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차원의 저주라는 부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우리가 1차원에서 보통 핵심적인 요소들을, 핵심적인 변수들을 추출해내거나 정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고차원으로 가면 이렇게 1차원에서 했던 그런 방식들이 통하지가 않고 직관적으로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걸 그러니까 행렬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2차 행렬에서는 1 단위 행렬로 1100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2차원에서는 3차원을 가니까 3x3으로 예를 들어 얘기를 했을 때요. 3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는 1, 2만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0이 더 많이 붙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3x3에서 4x3으로 다시 갔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이 얘기하는 이 요소들은 핵심 성분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더라도 이게 지금 그 거리가 점점 더 일단 더 멀어지고 희소성이 있는 부분으로 희소화 데이터 공간에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건 계속 따라가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1이 있거나 했던 것들이 0하고 또 부딪히고 일단 직결되고 다시 0000 일단 이렇게 있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더 한 공간에서 매우 많이 퍼지게 되는 그 효과가 그러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모든 정간의 거리가 여기만 가까워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만약에 축의 행렬에 대한 부분을 요소를 담아서 거리를 얘기를 하고 진행할 때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거리 간의 이 개념이 가깝다라는 부분 자체가 거의 무효화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KNN이나 K민즈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차원에 대한 행렬을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차원이 증가하면 이것을 탐색하거나 학습하는데도 계산력이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차원 축소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PCA 말고도 차원 축소 방법이 다양합니다. 티스니나 이제 오토엔코더 들어보셨잖아요. 오토엔코더. 네. 이 오토엔코더라는 모델을 쓰더라도 이거는 이제 심층 차원 축소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클래스 분포를 고려한 선형 축소 방법인 LDA도 있습니다. 티스니인 경우는 이제 비선형 차원 축소로 시각화 시켜서 이제 축소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PCA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실 때 이거는 차원 축소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성분은 항상 이제 가장 큰 이제 분산을 그러니까 분산을 잘 보존한다. 잘 이제 이걸 유지하면서 축소를 시킨다라는 정의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6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빅데이터 분석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한다. 문제를 네, 여러분들은 답변을 뭘로 골라주셨나요? 제가 네, 이 세 번째 설명을 잠깐 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게 그런데 서로 직교를, 그러니까 PC1과 PC2는 서로 직교를 합니다. 이게 직교한다는 표시죠. 네, 직교하는데 이게 그러면 왜 직교를 할까라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더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PC에는 이제 공분산 행렬에 이게 대칭 행렬이거든요. 대칭 행렬에 이제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이제 주성분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칭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 대칭 행렬 이게 이제 이렇게 직교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직교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성분이 다른 주성분하고 이게 직교를 해서 독립된 방향의 정보만 담고 있어가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이고요. 그리고 이 직교 기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직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PC1, 2 간에 직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축 간의 이게 중복 정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축소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축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직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이제 46번 쪽에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을 한다. 이제 목적에 맞게 분석 방법을 고른다. 더 복잡하게 해서 모델링한다. 근데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3번으로는 이게 3번이 우리가 단순한 모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었다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문제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문제라는 것은 이제 풀어야 되는 분석에 대한 이제 목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론을 여기에 맞게 고르면서 이제 보통 간단한 문제부터 이제 복잡하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목표에 나아가게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은 네, 3번입니다. 네, 47번. 다음 중 초매개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초매개 변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우리가 매개 변수 또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모델 학습 전에 사전에 설정하는 값은 네, 맞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모델이 스스로 조정하는 값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죠. KNN의 K 값은 네, 몇 개의 이웃을 참조할지를
결정하는 값이니까 K 값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신경망의 은닉층 수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 트리의 깊이도 의사결정 나무죠. 깊이도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값, 이 가중치 값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차를 가지고 역전파로 학습이 되는 값이니까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의사결정 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나무란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 분기는 스플릿이죠. 스플릿을 통해서 분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라벨을 또는 이제 예측값, 리그레션 값을 예측하는 트리 기반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분류 또는 획이 다 가능하죠. if then 룰을 가지고 있다. 조건 기반 분할 모델이다. 라고 해서 설명 가능성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개념 구조에는 노드와 이제 브랜치, 리프 노드도 있고요. 루트 노드. 분할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이 노드인데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루트,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눌 때 이 가지가 되는 걸 우리가 브랜치, 경로라고 하고, 데이터를 나누는 경로이고, 단말로도 제일 마지막에 리프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처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도 적합하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음으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답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제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고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상충이 되죠. 그리고 분류와 회귀 문제 모두에 사용된다. 네, 맞습니다. 1번과 4번은 명확한데요. 지금 그러면 2번, 3번 중에 만약에 정확하게 더 고른다고 하면 어떤 게 적합하고 어떤 게 옳지 않은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조건을 따라 일단 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어지는 조건이 있고, 여기 따라 분기하는 그런 분할되는 그런 룰 베이스의 그런 트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실 때, 주어지는 데이터들이 적은 것보다 데이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가는 게 많을수록 더 분할이 더 많아지고, 더 정확하게 패턴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룰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목표 값에 도달하는지를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양이 많아도 적합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맞는 설명이고, 많아지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건 틀린 설명일 수 있죠. 왜 이걸 제가 부분적으로, 일단 이게 답이지만 이 2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의사결정 나무 결정 트리의 깊이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메모리의 그 환경에 따라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도 깊이가 이제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메모리 효율성과 관리 효율성과 배치되는 그런 상충되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9번. 다음 중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독립 변수들 간에 이 해당 문제도 주제도 자주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중공선성을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상관성 높은 변수를 제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변수 선택, 우리가 변수 선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라쏘 또는 리치에 대한 이제 정규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주성분 분석으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7회차의 라쏘 리치 부분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3번 주성분 분석으로 변수를 변환한다. 이 변수를 변환한다는 것은 핵심,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산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투영시켜서 프로젝션 시켜서 설명하는 축을 찾는 거였고, 이렇게 찾아서 PC1, PC2라고 해서 이 변수를 변환시켜서 차원의 축소와 동시에 이렇게 변수에 대한 피처 인유레인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 추출하는 부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높인다. 이 부분은 다중공선성을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50번 다음 중 정규성 검정 방법이 아닌 것은? 정규성 검정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정규 분포부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같이 이해를 할 건데요.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항상 이제 종 모양을 갖는 확률 분포이다. 정규 분포는. 그런데 그 특징이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이 평균을 중심으로 분산이 이제 퍼짐 정도, 그리고 각각의 이제 1, 2, 3 표준 편차 안에 68%, 95%, 99%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들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많은 통계 기법들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이 정규 분포를 가정해도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정규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해도 되는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진행할 때, 그러면 이 정규성 검증은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시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QQ 플롯, 히스토그램 등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적인 그런 방법론으로 케이스 테스트, 샤프르빌크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이제 QQ 플롯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QQ 플롯이란 이 Q의 퀀타일 플롯이라고 하죠. 이게 분위수 1, 2, 3, 4 분위수가 있을 때 이론적인 정규 분포의 이론과 이제 실제로 할 때 이론적인 정규 분포의 분위수를
관측 데이터, 실제 관측 데이터의 분위수와 같이 비교를 해서 다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QQ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는 다르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준다. 그래프로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네, KS 콜모로 그루브, 이제 스미노로브 검정이라고 해서 KS 테스트 아니면 KS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누적 분포와 그다음에 이론적인 누적 분포 간의 최대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분포 간 최대 차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샤피로 윌크 검정은 이제 가장 권장되는 검정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규 분포의 순서 통계량과 실제 데이터 간의 일치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기무가설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t-테스트가 그러면 1, 2, 3번 대비 이제 정답이 되긴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t-테스트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두 집단 간의 A, B 둘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보통 t-테스트를 쓰는 이유가 모집단 분산도 모르고 표집단 분산만 가지고 추정할 때 이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물가설이라고 하면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라는 것이 이 t-테스트의 기물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내려서 51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앙상블 기법은 오분류된 샘플에 가중치를 두고 약한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네,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백인과 부스팅 있었죠? 근데 백인과 부스팅과 비교할 때는 이 정답은 부스팅의 핵심 원리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분류된 샘플의 모델이 이전 모델이 가중치로 이제 오분류를 시켰는데 그 다음 모델이 여기에 더 많은 그 샘플의 가중치, 잘못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더 두고 약한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건 이전과 다음 모델을, 그래서 결과를 계속 결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라는 것이 부스팅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태킹은 이렇게 각각 모델마다 예측된 결과들을 다시 인풋으로 메타 모델화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렐루가 계속 이전 다른 문제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렐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LU는 이제 풀네임으로는 Rectified Linear Unit입니다. 딥러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이죠. 이 활성화 함수로서의 이제 주로 은닉층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수일 때는 0을 출력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0 포함한 양수일 때는 이렇게 x는 x로 넘어가지고 그대로 x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무한대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정답이 맞습니다. 기울기 소실 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이 렐루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시그모이드, 즉 이렇게 생겼죠. 시그모이드 기울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그 다음에 개선 안으로 나온 활성화 함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개선을 하기 위한, 물론 다 해결을 하기는 못하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로 할 때는 아예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활성화 함수가 아예 동작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니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55번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클래스 간의 경계를 최대화하는 지도학습 기반 분류 알고리즘인데요.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으로 이제 초평면이라는 걸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러면 어떤 초평면이 있냐?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클래스 간의 간격이 초평면 사이에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인데 이렇게 결정을 경계를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서 이 마진을 최대치로 만들도록 이 초평면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마진 경계에 이때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니면 이렇게 실제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지시해주는 벡터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오차 없이 0으로 하겠어 라는 걸 하드 마진이라고 하고요. 오차가 좀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허용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는데요. 그 슬랙 변수를 도입을 해서 소프트 마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SVM의 가장 핵심적인 확장적인 기능으로도 비선형 문제를 그러면 고차원으로 매핑을 시켰을 때 선형 분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을 커널 트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커널 트리 기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선형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섞이거나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것을 고차원으로 보내서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하면 세모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선형적인 분류가 아니니까 이것을 고차원으로 보내서 선형 분리로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인데,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부분에 커널 트릭이라는 부분은 커널 함수만으로 내적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SVM 자체는 퇴적하는 SVM은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제 내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커널 함수만으로도 내적값을 이제 바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선형 분리로 비선형 걸 이제 선형 분리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널 종류들은 다양한데 RBF나 RBF 가우시안, 그리고 다항식, 그리고 리니어, 기존의 리니어도 있고요. 시그모이드도 해당이 됩니다.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RBF와 폴리노미얼 이 두 가지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정답은 비선형 커널을 이용해서 분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소프트 마진과 하드 마진에 대해서 오차를 난 일절 허용하지 않겠어 라는 것이 하드 마진에 가깝고, 좀 더 부드럽게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어떤 결정 경계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소프트 마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6분으로 가겠습니다. 딥러닝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온 이유가 입력식 RNN이나 LS템도 마찬가지고 이제 긴 문장에 대한, 긴 시퀀스에 대한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진행이 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이제 순차적일 필요 없이 중요한 정보에 집중만 하자. 입력 시퀀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경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위치를 이제 우리가 동시에 참고하겠다. 모든 위치도. 포지셔널 인코딩 기억나시죠? 네. 트랜스포머를 나오게 되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위치를 우리가 참고를 할 거고, 이제 각 단어의 이제 입력의 중요도를 우리가 가중치로 부여하겠어. 가중치를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QKB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가중치를, 유사도를 이제 커리와 키의 내적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소프트맥스로 가중치 변환하고, 다시 그 가중치로 밸류들을 선형 결합시켜가는 소프트맥스 거리에 따라 QKT 이렇게 선형 결합시켜서 중요한 입력에 집중하는 이제 중요한 출력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디코드에서 모든 정보에 동일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더 가중치를 반영을 한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랜스포머의 핵심 요소는 어텐션이긴 한데 이제 셀프 어텐션, 내 자신 내부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다. 동일한 입력 시퀀스를 이렇게 쿼리, 키, 밸류 셋 다 동일한 시퀀스를, 입력 시퀀스를 동일하게 줍니다. 내적을 한 뒤에 이제 거리도에 따라서 유사도를 계산한 뒤에 가중치를 변환을 시켜서 이것을 다시 밸류들을, 근데 그것을 다 내 자신에게로, 그래서 그게 셀프 어텐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7번 다음 중 마노바 다별량 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적절한 일시는, 네, 만호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분산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아노바라고 하는데요. Analysis Variance. 이것은 평균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분산을 이용해서 평균 차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이제 둘 이상의 집단 평균이 서로 유의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검정을 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사실 평균만 보면 t-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집단의
분산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도 이제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 평균 차이. 그래서 보통 F 통계량을 쓰는데요. 이 F 통계량은 이제 집단 간의 분산, 집단 내의 분산을 분산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F 값이 만약에 1에 가깝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모든 집단이 비슷하다. 1에 가까우면. 네. 이렇게 되면 아노바의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모든 집단의 평균이 네, 같다. 평균이 같다는 전제로 기무가설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노바는 이에 따라 다변량 분산 분석인데요. 아노바에서 마노바가 왜 나왔을까 하냐면 종속 변수, 즉 이제 2개 이상 그룹을 비교는 하는데 그 비교하는 종속 변수 대상이 2개 이상일 때 집단 간 1개씩 평균을 비교하는 건 아노바로 충분한데요. 그게 여러 집단들끼리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집단 내에 이제 종속 변수들이 예를 들어 수학, 영어를 이제 A, B, C, D 학교의 평균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마노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노바 다변량 분산 분석을 수행하는 적절한 예시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58번 다음 중 성공 확률 P를 5주의 로그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는 용어를 풀이를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오즈의 로그를 내가 주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오즈는 뭐였죠?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0에서 1이라는 어떤 P를 줬을 때 오즈는 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할게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오즈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집단 간의 차이로 이제 A1과 집단 B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즈 B였고요. 그러면 이것이 오즈라고 했을 때 여기에 로그를 붙인 것이 사실 이걸 y 값이 로그 오즈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그 회기가 뭐였죠? 네, 로지스틱 회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푸시면 아, 이것은 로짓 함수이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도 아니고 오즈비도 아니고 2개의 오즈 간의 비율이죠. 로그 우드는 이제 결과값 이름일 뿐이고 직접 변하는 함수 이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로짓 함수인데 로짓 함수의 세부적인 걸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 하신다면 이번에 새로 이제 같이 네, 다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6회차 영상에서 로짓 함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9번 다음 중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속형 보통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가 어떤 형일 때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속형일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범주형 목적 변수가 있게 된다면 뭔가 이항 분류 확률을 예측한다. 수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회귀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분류 기법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지스틱 회귀, 즉 이항 분류 기법이죠. yes or no 아니면 남과요 이렇게 이항으로 마이너리로 분류를 시키는데 최적화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방법인데요. 여기 로지스틱 회귀에 들어가는 그러면 입력 변수는, 즉 독립 변수들은 어떤 형태일까요? 연속형이 되어도 좋고 범주형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항 분류 자체가 출력이 이제 0에서 1 자체를 이것을 로짓화한, 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출력하는 것을 같이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로짓을 로그화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형 변수를 이항 분류식으로 예측하는 기법을 우리가 이제 연속형 변수 예측하지 않는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선형 회귀는 이제 연속형 변수 예측의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다항 회귀인 경우 또한 선형 회귀의 확장 부분으로 고차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번의 리치 회귀는 이제 선형 회귀의 정규화 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는 L2 페널티였죠. 네. 다음 이제 60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리마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리티드 무빙 에버리지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때 아리마를 보시게 되면 항상 떠올리시면 좋은 개념이 이제 ARMA, 아르마, 그 다음에 아리마, 그 다음에 사리마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 대상이 아르마인 경우는 정상시 계열, 아리마인 경우는 비정상시 계열. 그럼 여기 사리마는 계절적 비정상 시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AR은 무엇일까요? 오토 리그레시브의 준말이고 자기 회귀입니다. 그리고 MA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입니다. 자기 회귀와 이동 평균을 이제 접목을 한 것이 AR 아르마 모델인데, 자기 회귀라는 것은 현재 값이 과거에 의해서 값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선형결합, 과거 픽 값들에 대한 선형결합입니다. ARP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무빙 에버리지, 그러면 Q라는 거는 현재 값이 과거 Q계의 이제 선형결합은 맞는데, 어떤 선형결합이냐면 오차항의 선형결합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상시계열 부분에 대해서 ARMA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ARMA를 이제 비정상 시계열이 들어왔을 때 차분을 시켜서 적용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인테그레이티드로 들어가서 D가 아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ARMA는 PQ이고 아리마는 PDQ입니다. 그럼 디퍼런스는 맞는데 I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절성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부여를 하겠다, 계절성을 여부를 탐색을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사리마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PDQ에다가 이제 P 대문자 Q, D 대문자 Q 대문자 언더바이스, 이게 사리마 식이 되는 거고, 이제 월별 시계열에 적용을 이제 해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리마를 조금 더 구조를 설명드리면, PDQ, 이게 좀 전에 아리마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 아리마 구조가 이제 비계절적인
아리마 구성이었으면 옆에다가 계절 아리마라고 해서 이제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PDQ. 그 다음에 S는 계절 주기. 그러면 ARMA 차분 A, 그 다음에 계절별대로 계절 차분, 계절 MA 이렇게 하면 월별 판매량의 데이터, 예를 들어 계절성이 있을 때 12개월 주기로 11호 이제 계절성을 이렇게 사리마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라고 하면 자기 회귀, 차분, 이동평균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리마가 맞고요. 아리마에선 차분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그리고 왜 필요하냐면 비정상성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비정상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며 계절성을 반영하면 사리마가 된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번.